안녕하세요.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포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입니다. 저번에 이번 시간에 할 영화는 저희가 할 영화는 살인, 음, 머더 느낌표예요. 머더 진짜 느낌표. 뭐더 드디어 살인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맞네. 머더인데요. 제가 잠깐 책을 봤었는데 맨섬 사나이에서 여주인공이 애니온드라라고 하네요. 오, 그래요? 네. 아까 블랙메일에도 애니온드라 나왔었잖아요. 어쩐지 많이 본 얼굴이더라.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머더를 할 텐데, 머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블랙메일보다 덜 재밌게 봤어요. 아, 어떠셨어요? 전 둘 다 재밌었는데 머더도 잘 만들었다. 특히 이 영화가 머더도 잘 특징이 만들었는데 뭔가 대사가 많잖아요. 네. 대사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뭔가 그리고 약간 그 대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처음에 여주인공이 재판 받을 때 네. 시작부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남자나 여자나 재판 공정하고 그래서 왜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지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미모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2번 정도 나와요. 뭐 약간 일부러 강조하는 거죠. 그 얘기도 그래서 좀 이따 할 건데, 예. 그래서 되게 근데 또 흔들리잖아요. 약간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아,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영화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미모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고 미모에 아, 흔들리는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 사람은 뭐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했다가 이제 다른 배심원들이 다 아니야 죄 있어.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 생각을 바꾸고. 명장면이죠, 그죠. 네, 뭔가 그랬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히치콕 감독님이 영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웬만한 건 자기가 그 시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도 자기가 구현해보고 싶은 거 자본되고 하니까 다 해보시잖아요. 요번에 한번 터미네이터 만들어볼까? 근데 만드는 것마다 아바타 만들고 또 타이타닉 만들고 거의 이제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최대치를 제임스 카메론은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어떻게 보면 창작자의 꿈이죠. 어,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감독도 그러고 있고, 또 크리스토퍼 놀란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최대한 밀어붙여서 하고 있어요. 자본도 되고 이 흥행도 되니까. 근데 히치콕도 당대에 흥행 감독으로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 봤던 것 같은데, 이 살인이라는 영화는 이 언어, 그러니까 대사를 대사를 갖고 논 거예요, 이분은. 음, 요번 영화마다 컨셉을 잡고 자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번 영화에선 대사를 한번 최대한 넣어 볼까? 말로 한번 좀 놀아 볼까?' 이런 느낌이 음, 들어요. 영화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창작자의 꿈이죠, 이런 건. 로망이고. 자, 제가 이 영화 이전에 저희가 블랙메일이 있었고, 블랙메일 다음 작품이 원래 주노와 공작, 주노 앤 더 페이콥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버전밖에 없는데 자막이 없기 때문에 해석도 안 되고요. 이거 초창기 사운드 시절에 조악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주노 앤 페이코. 그리고 융통성 있는 일이라는 단편, 10 분짜리 단편도 있는데 요것도 건너뛰고요. 엘스트릿 콜링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이거는 감독들이 그냥 뭐 연합해 가지고 만든 영화 같아요. 여러 감독들이 동시에 인제 영화 단편 막 짜집기 해 가지고 만든 영화 있잖아요. 이것도 평가가 '감독이 간단히 무시해 버린 영화로 보인다.' 그래서 건너뛰고, 그래서 살인으로 왔습니다. 1930 년작이고요. 공동 각색자와 감독으로 참여했고, 시나리오는 알마 레빌이 썼다고 합니다. 알마 레빌은 이후에도 작업을 좀 꽤 오래 같이 해요. 음, 히치콕과 함께. 그리고 어
바로 들어가면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살인 사건에 대한 뭐 스토리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여자가 살인을 한 걸로 됐고, 근데 이 여자와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는 같은 극단의 배우였고, 그래서 앙심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결국에는 이 여자가 살인자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좀 해볼 겁니다. 자, 인트로부터 볼게요. 인트로에서 베토벤의 운명이 흘러나와요. 깡깡깡깡 하면서 이 부분. 그리고 이 영화에는 특징이 대사도 많이 나오지만 정말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캐스팅이 두 맞아요. 면에 걸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존 매니어 역에는 허버트 마샬, 그리고 다이아나 베어링은 다이아나가 살인자로 나오는, 살인자 혐의를 받은 노라 베어링이 연기했고요. 그다음에 마크햄이 나와요. 도시 마크햄과 테드 마크햄 부부죠. 부부인데 테드 마크햄은 에드워드 챔프맨이, 도시 마크햄은 피렐스 콘스탐이 연기했고, 고든 드루이스는 마일스 맨더, 핸델페인이 마지막에 이제 범죄자 실제 범인으로 밝혀지는데 에스메 페르시 연기했습니다. 출연진이 정말 많아요. 자, 앞에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시계탑의 시계가 처음에 보여집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직전에 했던 블랙메일에도 맞아요. 자동차 바퀴가 이미지가 먼저 보여졌어요. 근데 이 영화 머더에서는 제일 첫 장면이 시계탑의 시계가 보여집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뭔가 그거를 캐릭터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닐까. 딱 영화 시작 장면에는 뭔가를 자기의 인장처럼 클로즈업해서 놓고 그 다음에는 그걸 상징적인 꺼내서 이미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히치콕 영화구나. 딱 시작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봉준호 감독님이 자기 영화 시작할 때 종을 7번 울린대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극장에 가면 사운드 체크를 하는 건데 왼쪽에서 들리고 앞쪽에서 들리고 우측 앞쪽에서 들리고 만족 오른쪽에 들리고 뒤편 오른쪽에 들리고 이런 식으로 7면을 사운드 체크하는 걸로 그 종을 7번 울린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봉준호의 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생충 그 영화도 그렇게 잘 보시면 처음에 종이 7번 울립니다. 그런 것처럼 히치콕도 자기의 인장으로 시계탑 되게 간단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시계가 보여지고 한밤중에 마을 전경이 펼쳐져요. 한 여자의 비명이 들립니다. 이 여자 비명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하숙인 때 그때 여자가 깍 하는 여자 비명 소리와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머더에 와서도 여자의 비명이 들립니다. 누가 죽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누군가 문을 거세게 연속해서 두드려요. 이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소리가 계속 이거 되게 긴장감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아까 블랙메일 할 때도 중간에 새가 계속 울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연속해서 들리죠. 그럼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어쨌든 한 여자가 비명이 계속 들려요. 아니 여자의 비명이 들리고 그다음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인트로에 계속 이어져요. 근데 카메라 워킹이 진짜 재밌는 게 그리고 개가 문을 두드리고 개는 끊임없이 울어대요. 시끄럽게 짖어대고 있고 카메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카메라 무빙이 가는데 창가를 비춰요. 창문마다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무슨 일인지 확인해요. 요집에서 나오고 카메라 이동하면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요집 집에 사람들 나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야?" 한 명씩 나와요. 이 무빙 어떻게 보셨나요? 전 너무 탁월하다 생각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되게 집중도 되고 약간 이렇게 뭔가 그 집집마다 뭔가 어떻게
연출할지 막 그런 네. 것도 기대하게 하는 게 있었고 그중에 막 여자 실루엣이 막 옷 갈아입는 실루엣이 나오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 집은 뭐지? 막 이랬는데 그냥 딱 옷 갈아입고 그냥 이웃 중 한 명이었고 막 약간 아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가다가 마지막 집에 멈추죠. 이 마지막 집이 마크 햄 부부 집인데 마크 햄이 또 나중에 또 중요하게 나옵니다. 형사와 같이 인제 다 돌아다니는 그런 역할인데 하 이 마크 햄 부부가 인제 방 안에서 대화를 해요. 저기 밖에 열어 보니까 다이아나 베어링의 아파트야. 어. 경찰이 벌써 왔네? 이 경찰도 나중에 중요하죠. 경찰이 벌써 왔네? 드루스 씨도 같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이 앞에 보면서 1 층에 보면서 이렇게 관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어. 이게 추리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범죄자가 누구일까? 이게 어 영화 이게 추리 영화는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는데 후더닛 그러니까 누가 죽였냐, 누가 죽였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그다음에 어떤 추리 영화는 범죄자를 대놓고 미리 보여줘요. 요즘 추세가 그렇죠. "누가 죽였어. 근데 왜 죽였냐? 왜 죽였냐?" 이런 것들을 뭐 찾아가는 영화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의도는 뭐냐면 '누가 죽였냐?' 그거죠 철저하게.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어. 근데 그거 뭔가 어. 히치콕의 그 전작들은 좀 그러니까 관객한테 정보를 되게 많이 주고 어. 오히려 관객이 정보를 많이 아는 관객이 그 정보가 탄로날까 봐 극 중에서 약간 초조해했었는데 이 영화는 좀 되게 그래서 누가 죽인 거지가 맞아. 궁금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잘못된 사람이 범죄자로 지목이 되고 '저 여자는 아닌 것 같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미 인제 1 층에 사람들은 빼곡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 아까 문 두드렸던 다이애나 베어링이라는 그 노파예요. 다이애나 베어링의 집 문 앞에 모여 있고 드루스는 에드나 살인당한 사람인데 에드나의 남편 드루스는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이 문을 두드렸던 사람은 드루스였던 거겠죠? 문을 계속 두드려 그래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일 수 없다고 노파가 말해요. 낯선 사람을 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또 문을 열라고 외쳐요. 집 안에 많은 사람이 인제 모여 있어요.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서 살인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워킹을 잠깐 보면 카메라는 우선 측면에서 측면에서 전체 샷을 딱 찍어요. 살인 현장 전체를 비추고 경찰관 얼굴부터 경찰관의 경찰관을 비추고 그다음에 넋놓은 여자 얼굴 이게 다이애나인 거죠. 다이애나의 얼굴을 비추고 아래로 다이애나 아래로 떨어져서 부직갱이 피 묻은 음. 부직갱이 보여주고 살인당한 여자 에드나 딱 보여줍니다. 이런 워킹. 근데 노파에게 경찰이 물어요. 유일한 목격자인 거니까. 다이애나는 에드나와 오늘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말하고 다이애나와 에드나는 이번 주에 하는 연극에 함께 출연하고 있었다고 무대 감독이 또 밝히죠, 옆에 들어와서. 드루스는 술에 취해서 누가 죽였는지 묻습니다. 아내를 항상 미워했지. 다이애나인데. 너무나도 잘난 여자, 고상하고 우아한 숙녀. 그러니까 보면은 포인트가 모든 사람들이 다이애나를 살인자로 몰아가요. 보이죠? 의도적으로 다 전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속았을 수도 있겠다, 관객들이. 어. 진짜 다 그냥 '다이애나가 죽였나 보네.' 이런 말에도 다이애나는 아무 말이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경찰이 물어보죠. "집에 브랜디 있나요?" 다이애나가 말합니다. "테이블 위에 있을 겁니다. 에드나한테 브랜디를 주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다이애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러니까 더 심정이 굳어지는 거죠. 누군가 브랜디가 브랜디를 되게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오브젝트잖아요. 예. 맞아요. 오브젝트. 이게 다 하나하나가 증거이고 나중에 뭐 알리바이도 되고 하는 건데 누군가 브랜디를 컵에 따르려 하지만 브랜디는 텅 비어 있어요. 음. 노파는 다이애나에게 차를 주겠다며 주방으로 가요. 한 사람이 자원해서 따라가죠. 이 씬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물어봐요. 에드나가 죽어서 말인데요. 사실은 다이아나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7주 동안 말도 안 했거든요. 나한테도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노파가 말하죠. 다이아나가 한 짓이라 믿지 않지만 부정을 안 하는 걸 보면 범인이 맞나 봐요. 젊은 여자가 말합니다. 나도 맞다고 봐요. 에드나 때문에 극단에서 쫓겨날 뻔했거든요. 노파가 말하죠. 누가요? 다이아나가요? 하지만 드루스는 보내고 싶어 했고 에드나는 쫓아내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요. 난 둘이 화해한 줄 알았죠? 다이아나 보고 저녁을 같이 하자고 했죠. 다이아나와 친하게 지낼 이유가 있었거든요. 물론 다이아나는 중요한 배우죠. 화해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재밌는 게 이 말은 결정적 단서예요. 어 그러니까 관객들은 이걸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려고 누가 죽였는지 중요하니까요. 결정적 단서로 보이는 대사들을 체크하면서 노파는 노파는 끊임없이 이쪽 부엌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부엌에서 저쪽 부엌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이동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차 탄다고 여러 명 준다고. 젊은 여자도 같이 이동을 하면서 노파가 이쪽에 가면 또 여기 앉아요. 앉아서 막 얘기하다가 저쪽에 가면 또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요. 이런 무빙. 근데 왜 이렇게 연출을 했을까요? 이렇게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 연출 그냥 의도. 그 장면을 제가 주의 깊게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약간 정신없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급박하게 준비하다가 이렇게 딱 차를 내는데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가버리잖아요. 경찰관들 안 먹고. 맞아. 마지막에 가버리죠. 약간 경찰이. 그래서 뭔가 되게 그냥 좀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었던 것 같고 어. 뭔가 예. 저는요. 이게 노파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자는 카메라가 이거 재밌는데 그 형식과 내용의 일치에 대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카메라가 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노파도 정신이 없죠. 가는데 이러면 정신없는 게 맞아요. 어떤 속도감과 어지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거죠. 즉 음. 누가 범인인가? 다이아나와 에드나는 어떤 사이였는가? 다이아나가 진짜 진범일까?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대사를 두 배우가 정적으로 가만히 서서 만약에 한다. 이 가만히 서서 한다. 이런 느낌이 달라요. 차를 음. 탄다는 명분으로 끊임없이 좌우로 움직이며 즉 혼돈과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히치콕이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 두 사람 노파와 젊은 여자가 아까 말했던 대사들 믿을 수 없다. 그냥 카메라 움직이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보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건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 대사가 이 정보가 혼란스럽다. 이 정보가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오해와 추측일 수 있고 억견일 수 있다. 이런 음. 시각적인 흔들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오 해석인 거예요. 장난 아니네. 오. 탁월한 근데 이게 뭐 제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발견하면 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 형식과 내용의 일치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 뭐 소설이든 뭐 소설도 어떤 문체로 쓰면 그 문체로 쓴 이유가 그 문체로 쓴 내용이 그거에 합당하면 만약에 소설가가 빠른 식으로 전개를 했다고 쳐 봐요. 뭐 단문으로. 뭐 길게 장문으로 쓰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장문 많은 채로. 많은 채로 쓰면은 그 주제도 많은 채에 걸맞아야 돼요. 음. 근데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 소설은. 많은 채로 썼는데 많은 채로 쓴 이유가 없으면. 네 그런 식으로 내용과 형식의 일치는 진짜 예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흔들려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이것도 흔들린다. 흔들린다는 이미지를 제가 인제 표현한 거는 저의 해석은 오해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다, 억견일 수 있다. 견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견해가 흔들린다. 음. 요런 이미지. 아마 평론가들은 여기서 아마 진짜 막 감탄하고 서로 막 환호하고 막 그랬을 칸 영화제였다. 막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치고 '아 미쳤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걸 이 의도를 꿰뚫어 보면. 실제 그렇잖아요. 근데 젊은 여자와 노파의 말은 억측이었다. 오해였다. 어. 아주 탁월한 연출이고요. 이래서 탁월합니다. 자 시계탑에 종이 울리고 연극 보러 입장하는 관객들이 보여집니다. 매표소에 한 쪽지가 붙어 있죠. 다이아나 베어링
아까 이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다이애나 베어링과 에드나 드루스, 아까 죽은 그 양은 개인 사정으로 출연 못함. 연극에 막이 올라가요. 창살 너머로 창살을 노려보는 다이애나 베어링의 얼굴이 클로즈업 됩니다. 다이애나 베어링은 경찰서에 지금 구치소에 잡혀 있는 거죠. 다이애나는 환청처럼 자신의 차례에 무대에 오르라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 샷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무대 뒤편으로 와요. 이게 이제 무대 뒤편에서 다이애나의 배역이 무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 2명이 살인 사건 조사차 방문했어요. 이 경위와 형사를 비롯해서 극단 관계자 1명이 나란히 서 있죠. 이 경찰들은 계속 물어봐요. 신문하는 거죠. 경위가 묻습니다. "두 사람이 어젯밤 극장을 함께 나가는 걸 봤나요?" 드로이드가 말해요. 탐 드로이드. "네, 봤어요. 화를 내면서 나왔기 때문에 페인한테까지 얘기했었는데요. 페인도 봤어요. 평소답지 않았거든요. unusual이라고 말해요. 제 아내에게도 말했지만 이런 제 차례군요." 이게 재밌는 게 극단 뒤편에 무대 바로 뒤편에 있으니까 배우들이 끊임없이 연기하러 나가요. 이게 이것도 연극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면서 끊임없이 인제 인터뷰 조사하다가 나가고 조사하다 나오고 이래요. 이런 어수선함, 분주함. '아, 탁월하다.' 이런 상황을 일부러 포착한 거죠. 하필 연극이 뭐 끝나고 인터뷰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연극 중간에 하필 경찰들이 와 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 차례군요." 가 버려요. 그리고 이때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그 여장 남자라는 아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런 연출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막 이게 전반적인 그림을 볼게요. 그림을 보면 뭐 한 명이 인터뷰하다가 나가고 "죄송해요." 한 명이 인터뷰하다가 나가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노파와 그 한 여자가 인제 계속 카메라가 흔들리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동일한 맥락인 거죠. 인터뷰하다 나가고 인터뷰하다 가고. 이렇게 관객은 어떻게든 경찰과 함께 증거를 잡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주네.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아까 노파는 차를 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죠.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필연적이야. 네. 제가 말했던 게 아까 그 이전 작품 블랙메일에서도 상황을 이렇게 조성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건지 느껴지시죠? 자, 노파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상황이 그래. 아이씨, 나는 가만히 보통 영화에서는 두 사람이 가만히 서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지루할까요? 지루합니다, 실제로. 근데 화면이 가만히 있잖아요. 지루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네. 역동적이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취조하는 장면도 자칫 잘못하면 실제 그냥 가만히 서서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취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망하죠, 연출. 재미없죠. 근데 막 연극 막 저기서 연극 막 요란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소리 들리고 있고 한 명씩 한 명씩 "죄송해요." 나오고 "죄송해요."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탁월하다. 이거 미쳤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그런 장면들 보면서 네. '코미디적인 요소를 진짜 아, 잘 진짜 코미디 활용했다.' 같아. 웃기죠. 근데 음. 그래서 사실 '스릴러랑 코미디가 이게 어울리는 건가?' 싶다가도 그 코미디가 없으면 되게 아 너무 영화가 지루해질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재밌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웃어야지 네.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이 잘 느껴져서 저도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인제 이 뭐 논문을 쓴다면 "왜 스릴러에는 코미디가 어울리는가? 왜 코미디가 어 첨가될 수밖에 없는가?"를 히치콕 영화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미 인제 평론가가 돼 버렸다. 음. 그래서 인제 한번 구체적인 장면들을 한번 제가 다 썼기 때문에 이거 쓰느라고 이거 어제 내내 썼는데 거의 한 최소한 5 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일일이 모든 장면을 다 썼기 때문에 대사도 다 쓰고 대사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야겠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취조를 하죠. 이걸 다 띄워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이 극장 장면에서는 진짜 음. 디테일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다 설명하면 또 루즈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게 핵심이에요. 말하다 들어 말하다 들어. 그래서 어떤 단서 같은 게 주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 단서가 거짓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어 그리고 다이아나 베어링 공판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진행 깔끔하고 좋네요. 다이아나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관객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다이아나가 진짜 죄가 있을까?' 저 사람의 표정 같은 걸 다 보겠죠. 다이아나는 마치 범죄자처럼 행동을 해요. 되게 무표정한 얼굴이잖아요. 뭔가 뻔뻔한 느낌이야. 배심원석 여기 배심원들이 가운데 가만 12명 정도 가만히 앉아 있죠. 그럼 고개를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보면서 판사 맞다가 다이아나 맞다가 이러고 있어요. 너 이 이런 연출도 되게 코믹스러우면서 재밌어요. 판사가 말합니다. "배심원 여러분, 다이아나 베어링은 에드나 드루스의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검사가 말해요. "법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미모나 젊음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해서 미모나 젊음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다이애나 베어링한테 불리하게 됐죠. 이런 얘기를 다이애나 베어링이 미모도 있고 젊음도 있으니까. 다이애나가 얘기해요. 이상하게 절 쳐다봤어요. 반은 놀라고 반은 화가 난 얼굴로. 저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어요. "How dare you? How dare you?" 이게 "네가 어떻게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How dare you?" 그 후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정말 불리한데. 제가 어떤 짓을 했든지 의식이 없을 때 한 짓일 겁니다. 제가 드릴 말은 그것뿐입니다. 이러니까 살인자로 지목이 되는 거죠. 음. 변호사가 말합니다. 피고는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고의 어두운 모습과 증언대의 선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고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피고가 무고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가끔 진실은 허구보다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증거가 허구란 확신이 있으면 검사 측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죠. 젊음과 미모가 사건에 어떤 영향도 끼쳐도 안 됩니다. 가셔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십시오. 무슨 공정함이야. 지가 이제 이미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말이 두 번이나 나왔던 그거 이거 자체가 좀 불리하잖아, 피고한데. 진짜 사람들 이게 뭘 모르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각본을 쓴 거죠.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히치콕 감독님이 이런 몰아가기를 잘하세요. 누구를 범인으로 예, 관객들을 갖고 노는 건데 관객들하고 노는 건데 이게 다이아나가 범인이야. 범인 같지? 이 범인 같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어 영국의 그 판결 심판 구도가 재밌는 게 배심원들이 판결하나 봐요. 12 명이 모여서 판결하는 거죠. 어떤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사회자가 사건을 짚어 봐요. 근데 이것도 너무 대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서 우리가 짚어 볼 것만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겠죠. 그래서 "둘은 화해를 하려고 저녁을 함께 지냅니다." 하면서 둘 다 술을 마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쭉쭉 말하다가 그리고 인제 다수결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합니다. guilty or not guilty 하는데 유죄가 7 표, 무죄가 3표 나왔어요. 2 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얘기를 들어요. 소수 의견을 듣는 거죠. 음. 한 여자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 않나요?"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결정하지 못한 배심원이 말을 해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피고가 유죄인데 석방시키면 불공평한 일이고 교정을 받겠다면 너무 잔인하죠." 한 여자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 수도 있지 않나요?" 남자가 말하죠. "자비요? 인생의 황금기 20 년을 지옥 같은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거요? 감옥에 가 봤나요? 너무 잔인한 벌입니다." 사회자가 말하죠. "과장이 심하시군요. 피고를 배려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세상을 감정만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범죄자들을 구제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 세상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 각박해요. 판결은 뭐죠? 유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해요. 이런 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한 사람 누가 어떤 의견을 내는가. 다른 분은 누구죠? 매튜 씨인가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좀 얼빵한 아저씨 있어요. 맹한 표정으로 "Oh, oh no." 이렇게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죠? 없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겁니까? 네. 검사 측 주장을 들었지 않습니까? 너무도 분명히요. 그래요. 피고 측 주장도 이해하셨나요? 네. 하지만 피고가 한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피고가 한 증언 말이에요. 피고 측 변호사의 말은 하면서 "하지만 살인은 밤에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줄 아시죠?" 네. 유죄인지 무죄인지 생각을 적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언가 정성스레 적어서 줘요. 무죄는 3 표입니다. 그럼 워디 부인이 또 말을 해요. 워디 부인,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한 12명 정도의 배심원들이 있는데 각각의 성격이 다 달라요. 특성도 다 다르고. 근데 자기의 성격에 맞게끔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는 재미가 있어요. 워디 부인은 아까 말했던 매튜는 되게 얼떨떨한 아저씨인데 되게 단문으로 "Oh no."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아저씨고, 좀 워디 부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말을 써요. 당대에 좀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쓴 것 같아요. 제가 음. 왜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죠. 피고 측 의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현대의 심리 수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죠. 피고와 같이 리허설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책임은 없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말들을 막 늘어 유식한 척하는 논리적인 말투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다니엘 씨. 다니엘 씨가 인제 나와요. 다니엘 씨가 인제 결정적인데 담배를 피우면서 말하죠. "그렇게 연약한 여자가 살인을 했다는 게 믿기 어렵군요. 정말 착해 보이잖아요. 꼭 딸같이 느껴집니다." 다니엘 씨는 인제 이런 의견인 거죠. "아름다운 여자는 무조건 범인이 아니겠군요." 어 "피고에 대한 다니엘 씨의 개인적인 생각이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말 뜻 아시죠? 정말 끔찍한 일이죠.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결이 뭐죠? 그건 유죄예요." 이제 전부 유죄로 결정됐군요. 존만 빼고요. 존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모든 배심원들이 존에게로 고개를 돌려요. 존이 말하죠. 이 사람이 인제 나중에 추리도 하고 형사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어 누군가 말하죠. "빨리 끝내죠. 시간은 돈이니까요." 머니라고 해요. 존이 말하죠.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전 사업가가 아닙니다. 가난한 배우예요." 어. 어 근데 네. 그 말을 어떻게 보셨어요? "전 어떤 사업가가 아닙니다. 가난한 배우예요."라는 말. 저는 와 닿았어요. 아까 "시간은 돈이죠." 누가 말을 하니까 저는 사업가가 아니에요. 가난한 배우일 뿐이에요." 이런 거죠. 저는 그 대사가 되게 음. "저는 사업가예요. 저는 가난한 배우가 아니에요."라고 들렸어요 저는. 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나서 존의 그 뒤에 행동들을 보면 어. 이미 엄청 성공한 배우라는 걸 알 수 뒤에 있잖아요. 맞아요. 부자예요. 가난한 배우가 전혀 아니고 거의 뭐 자기를 보필하는 그런 비서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맞아요. 대역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사업가가 아닙니다. 가난한 배우입니다."가 그냥 거꾸로 들렸던 것 같아요. 이게 오독을 했나? 이게 이 아니야. 오독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자막이.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미 걔는 사업가지만 음. 사업가가 아니라고 하는 아 그런 게 좀 거꾸로 진실과 말하는 그렇게 거꾸로 느꼈던 말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여기 자막도 좀 이게 자막 보면서 우리가 자막도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좀 이게 좀 오탈자도 많이 있고요, 자막 보면. 자막 좀 대충 번역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무슨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가난한 배우죠. 저도 무대에 설 시간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전 오랫동안 연습해 왔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인생의 기술을 제 예술에 적용했지만 오늘은 잘 맞지 않았나 봐요. 저는 제 예술의 기술을 제 인생에 적용하고 있는데 제 자질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 처음부터 다이아나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건 말이에요. 재판 중 다이아나의 행동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존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긴 하죠. 뭔가 배우 대 배우로서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 근데 그 느낌을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야 자기가 인제 추리하면서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됐지만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존을 추궁하는 분위기로 점점 넘어갑니다. 존 혼자 다이애나의 편을 들고 있고 존을 제외한 모든 배심원들은
다이아나의 유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걸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네, 쏠쏠합니다. 되게 명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 영화에서. 진짜 명장 이거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치코 감독님이 이런 구도, 이런 상황을 조성을 잘하세요. 재밌잖아. 뭐가 재밌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재미에 대해선 달인이다. 사람들이 뭘 보면 흥분하는지 알아요. 누군가 말하죠. 그건 말도 안 돼요. 또 누군가 말합니다. 존. 남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 존 앞으로 다가옵니다. 아까 어떤 남자가 여자를 옹호하는 여자가 이제 좀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얘기했던 거죠. 그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남자들이 야, 너 그래서 온 거죠. 다니엘 씨처럼 호감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군요. 다니엘 씨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제 결정에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확신은 브랜디를 안 마셨다고 했을 때 더 굳어졌어요. 이 브랜디 이후에도 나옵니다. 경위의 증언은 잊고 있군요. 체포를 할 때 브랜디 냄새가 났다잖아요. 누군가 말하죠. 그 전에 마신 와인 냄새일지도 모르죠. 누군가 말합니다. 무대 감독이 했던 증언은 어떻고요? 빈 브랜디 병을 현장에서 발견했잖아요. 그건 스튜어트 씨의 증언은 어떻고요? 희생자와 앙숙이었다고 했죠. 한 번은 무대에서 드루스 양에게 험하게 대했다고 했어요. 전부 피고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점점 존에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페인의 증언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장 배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증언은 소용없습니다. 다이아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시체가 발견된 것과 모두 들어맞아요. 왜 살인 현장에 있다가 잡혔겠어요? 부직갱이가 옆에 놓여 있었죠. 드레스에 피도 묻어 있었죠. 남자를 두고 싸운 겁니다. 맞아요. That's right. 하면서 대답해 보세요. 이제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져요. 저는. 그 여자를 보세요. 술에 취할 여자가 아니에요. 이러니까 설득이 안 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부정 안 하잖아요. 맞아요. That's right. 아까 이 That's right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좀 얼빵한 아저씨. 이거 혹시 좀 이거 보셨나요? 이 얼빵한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말하면 계속 혼자 옆에서 That's right 하면서 혼자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서 얘기를 해요. 캐릭터 성격 되게 잘 잡은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건 그렇지만 집에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갔을까요? 집주인은 없었대요. 피고도 없었다고 했죠. 두 사람뿐이었어요. That's right 하면서 맞아요.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살인자일 수도 있다고요. 혼자였어요. 맞아요. 또 막 인정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막 하다가 모든 이들이 웅성대기 시작하고 카메라는 점점 난감해하는 존의 얼굴을 확대합니다. 무슨 말이든 어서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any answer, any answer, any answer로 반복해요. 이 장면이 저희가 그 블랙메일에서 봤던 그것도 명장면이죠. 애니온드라가 막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자기가 살인자인 걸 들킬까 봐. 근데 어떤 아줌마가 그 담배 가게 와서 뭐 나이프 하면서 나이프 나이프 하면서 나이프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 연출. 여기 또 쓰이는 거예요. any answer. 그래서 any answer 미치는 거지. any answer만 들리는 거죠. 와, 미쳤다 이 연출은. 합창하듯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any answer를. 저는 옆에서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쫄아 가지고. 그리고 존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서 이 다수결의 압박에 못 이겨서 유죄라고 써 버려요. guilty. 사회자가 말하죠. 만창일치로 판결 났으니 재판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배심원들이 모두 나가고 존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법정으로 카메라가 안 가요. 이 배심원들이 있는 장소를 계속 비춰줘요. 그리고 청소하는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나레이션으로 판결 내용이 들립니다. 배심원 여러분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피고는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다. 피고 다이아나 베어링은 법에 의해 사용을 언더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된다고요. 모두 정숙하시오. 피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바입니다. 이 나레이션이 딱 그 배심원들이 있는 공간만 비추면서 들려오죠. 이런 연출. 탁월했다. 자, 여기까지가 인제 배심원들 그 스토리예요. 씬인데 어떠셨나요? 포비님은 어떠셨나요? 이 장면들.
전 너무 좋았거든요. 이런 저도 연출. 좋았어요. 아까 그 존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바꾸는 장면도 인상 아, 깊었고, 그리고 이제 그 not guilty랑 guilty 그 쪽지가 올 때 그거를 막 구분해서 놓잖아요. 근데 막 네. 잘못 놔요. 아세요? 진짜요? 네, 세상에. 막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잘못 놨다가 뭐 고쳤다가 막 이런 아, 장면들이 정신이 나오면서 없구만. 약간 그런 정신. 혼란스러움 그런 것들을 조금 되게 와. 가중시켰던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아까 그 노파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그렇고요. 일부러 혼란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네, 계속. 음, 히치콕은. 네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수결로 판결 난다는 것 자체가 뭐 소수 의견은 다 듣긴 하지만 결국 한 명씩 다 굴복하거든요, 다수의 의견에. 또 존도 결국에는 뭐 다수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판결한다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실제 다수결이라는 게 참 언제나 옳은 건 아닌데. 그리고 존 매니어 경이에요 또 경의 집에 미쳐집니다. 존이 수염을 깎으면서 있는데 라디오에서 다이애나의 사형 선고 뉴스가 들려요. 그리고 존이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그녀를 구해야 해. 그녀의 영혼을 구제하소서. 내가 더 주장했으면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처럼 그녀를 보지 못하는 걸까? 다른 배심원들은 어째서? 그렇게 끔찍한 혐의를 받는다면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일 거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을 보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어쨌든 그녀가 말하는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어. 그녀는 어떤 기분일까? 와인을 마신다가 불현듯 이런 말을 하죠. "맞아. 브랜디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 했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는데." 다이아나는 술을 안 마셨다고 하면서 자기가 에드나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이상하군. 살인처럼 엄청난 행위는 인정하면서 사소한 문제인 브랜디는 왜 극구 부정하는 거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니까. 내가 왜 그 질문을 안 했지? 그녀는 브랜디를 마신 사람을 알고 있어. 그 브랜디를 마신 사람이 범인이야. 누구든 그 브랜디를 마신 자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혼자 추리를 해냅니다. 어.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는 인제 말로 인제 다 자기 추리를 풀어내는 건데 저는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살인처럼 엄청난 행위는 인정하면서 사소한 문제인 브랜디는 왜 극구 부정하는 거지?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맞아요. 설득력 있는 포인트로 잘 끌고 간 것 같아요. 예. 어. 그래서 좀 좋았다. 그래서 인제 존이 그 과거에상도 하죠. 1년 전쯤에 다이아나가 스타가 되고 싶어서 존을 찾아왔었어요. 근데 그때 돌려보내죠, 못 알아보고. 이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거예요, 존은. 계속 갖고 가죠, 그거를. 다이애나 베어링 왜 그녀를 돌려보냈을까? 그래서 인제 형사가 됩니다. 존은. 한때 그리고 무대 감독이었다가 실직한 마크 햄 부부 제일 초반에 창문 열고 봤던 그 부부예요. 집에서 무료하게 아내와 쉬고 있죠. 근데 존의 편지를 받고 인제 너무 기뻐서 "네 취직됐다." 근데 존은 이 부부를 고용하죠. "나와 함께 수사를 하자." 어 근데 이 마크 햄 부부가 찾아갔을 때 재밌는 게 마크 햄은 존이 말하는 중간중간 무어라 말하려고 하지만 존은 잽싸게 말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자신의 말과 주장을 끈질기게 폭포처럼 이어갑니다. 가만히 그 구도를 보면. 음음. 이런 방식으로 마크 햄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 즉 다이아나의 무죄를 밝히고 진짜 살인범을 잡고자 하는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거죠. 존의 의도는 분명하니까요. 어 뭐 의도라고 할 수 있고 욕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웹툰이나 다 그 인물마다 이거 작법에서 나오는 건데 욕망이 있어요. 인물마다 다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을 알면 재밌어요. 존은 어떻게든 마크 햄을 지금 이 순간 끌어들이려 하죠. 자기 그 패거리 어떤 탐정 패거리에 끌어들여서 같이 활동하고 싶은데 마크 햄은 당연히 배우니까 극단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뭐 탐정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존은 부랴부랴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든 말을 끊지 않고 이어가요. 이걸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런 구도. 정말 잘 잡았다. 근데 존의 의자도 아니 존의 의자에 마크햄이 앉아 있는데 의자가 자꾸 젖혀져요. 기억났어. 이게 의자가 마크햄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젖혀져 가지고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게 설정한 거죠.
히치콕은 그 개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정말. 여기 대사를 제가 다 적었지만 읽진 않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화면 구도를 보면 머리가 잘리게 이게 보통은 인제 안정적이 뭐 얼굴이 다 나오게 찍잖아요. 근데 어떻게 찍냐면 이 영화에서 특이하게 머리가 이런 식으로 잘려요. 이런 음. 식으로 일부러 보여줘요. 이거 되게 불안하거든요. 불편하고.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죠. 마지막 그런 장면 은근히 보이잖아요. 음. 어. 불안하다. 이것도 다 의도된 컷인가? 어. 존은 추리를 이어가죠. 존과 마크 햄은. 음. 그리고 인제 아내도 들어와요. 아내도 들어오는데 아내는 처음에는 마크 햄 아내 부인은 처음엔 "다이애나가 범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했다가 이 마크 햄이 눈치를 주니까 어 인제 태도가 급변하는 거죠. 여기도 인제 웃음 포인트. 그리고 인제 추리를 하러 갑니다. 어 마크 햄 부부 어떠셨나요? 마크 햄 부부 이렇게 중간에 같이 껴서 존과 함께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막 그러니까 저는 마크앤 부부가 뭐 딱 엄청 임팩트 있었던 역할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중간중간에 뭐 이거를 넘기는 거나 근데 저는 존에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시나요? 존 되게 감수성 있고 배우인데 되게 부자인데도 어쨌든 다이애나에 대한 어떤 뭐 연민도 있고 또 미안함도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연인으로서 또 이제 여성으로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존은? 그러니까 존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게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뭐 탐정이나 경찰이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개 배심원이 그거를 맞아요. 뭔가 파헤치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약간 배심원인 이 피고랑 그 전에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 '저런 사람 배심원 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진짜 맞는 말이다. 응. 그러니까 1년 전에 와. 본 사람 당연히 그러면 그거 안 내가 아는 되죠. 사람 본 사람인데 공정하지 못하죠.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와 근데 근데 맞는 말이에요. 네 약간 근데 뭔가 진짜 되게 열정적으로 그거를 무죄를 해 어 주려고 되게 자기 노력하잖아요. 일처럼. 근데 이렇게 나섰으니까 인제 결국 진범이 잡혔지. 배심원 이 존이 안 나섰으면 그냥 완벽하게 묻히는 엉뚱한 사람 그냥 살인범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죠. 아까 근데 블랙메일 때도 그렇지만 확실히 되게 그런 일이 얼마나 더 비일비재했었고 예 지금도 얼마나 많을지 저는 그런 그럴 게 것 좀 같아요. 지금도 아 엉뚱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음. 지목되고 처형을 받고 그럴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일부러 감춰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더더욱 밝히기 어려운 거죠. 음. 그래서 이들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집으로 갑니다. 이 세 사람은. 근데 정황이 완벽한 밀실 살인처럼 보여요. 근데 이 집주인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노파는 이런 말도 하거든요. 다이애나가 클레오파트라를 가두는 격이라면서 다이애나를 되게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파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이애나한테 불리한 증언만 하고 있어요. 음. 결국 묘하게 다이애나가 범죄자처럼 돼 버려요. 결정적인 게 노파는 인제 창문 쪽 얘기다. 창문 쪽에 그 큰 화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 "아 절대 못 들어와. 안 돼." 근데 존은 '아 들어올 수 있겠다. 이 구조를 잘 알면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노파는 또 스스로 얘기하죠. 꽃병이 있는데 다이애나로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인제 마크 앤 페인, 스튜어트, 탐정도가 찾아왔었어요. 인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살인 사건 당일에 날카롭고 화난 여자 목소리를 노파가 들었다.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나요? 근데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어. 이게 여자예요, 여자. 노파가 강조를 해요. 근데 존이 망설이더니 잠깐 밖에 나가서 여자 목소리 흉내를 내죠. "아 굴뚝에 불이 붙었어요. 어떡해. 불이 붙었어요." 이 거짓으로 소리친 건데 노파는 진짜 불 붙은 줄 알고 "아이고 음. 어떡해." 하면서 존이 일부러 속인 거죠. 이 노파 장면도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는 게 노파는
어떤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사람이 나이 들수록 그 고집이 그 완고한 그 고집이 생겨요. 그 어떤 스테레오타입이랄까?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난 확신해. 내 여자 목소리 들었다니까? 아까 창문 못 들어와. 절대 못 들어와. 다이아나 찾아온 사람 없어. 다 틀렸죠. 그걸 보니까. 다이아나 찾아온 사람 있었고,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창문으로 들어왔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목소리를 냈고, 근데 이거 보면서 혹시 포비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분명히, 아, 저 그 노파가 그 목소리를 내고 음. 이제 존이 가짜로 여자 목소리를 연기한 부분에서 관객이 이미 다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장 남자가 범인이겠구나. 그쵸, 그쵸. 이렇게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노파가 그러니까 물론 나이듦에 대한 고집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경찰에 목격한 바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되게 좀 자기 자신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시킨 것 같고, 이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가 가네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허위 진술처럼 돼버려서.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포비님 얘기 들어보면 현실적이에요. 아니, 아까 블랙메일에도, 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아까 여자가 결국 사람을 죽인 건데, 제가 너무 맞거든요. 이렇게 차갑게 보나 봐요, 아니야, 근데 영화. 그게 맞아요. 이래서 확실히 이 영화 채널은 여러 명이서 해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스토리적인 측면, 이거를 직접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 아니면 극작가, 내가 직접 이 시나리오를 쓰는 입장에서 좀 많이 분석을 해요. 왜냐면 내가 직접 쓰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소설가 입장? 근데 확실히 포비님 입장은 저랑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존은 이 노파를 설득하죠. 부인의 증언 때문에 그녀가 죽을 수 있어요. 부인 탓이라는 게 아닙니다. 부인이 들으셨던 여자들이 싸우는 목소리가 남자일 수도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특히 날카로운 남자 목소리요. 여자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자를요.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설득을 하니까 집주인이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하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자, 추리를 다루는 추리 소설, 추리 영화, 추리 드라마, 추리 웹툰 등 그 살인 사건과 범죄를 다루는 모든 매체들은 어쩌면 거기서 풀어나가는 단서랄까? 실제 범죄자가 밝혀지는 게 보면 우리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과 다르게 생각해 보기를 항상 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거든요. 선입견대로 편견대로 판단하면 맞질 않아요.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 되고 미스테리가 되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게으른 습관, 생각의 습관과 패턴을 이 영화는 존의 항변과 추리를 통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가능성을 추리해 보는 것, 소수 의견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이 영화의 주제랄까?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추리를 다룬 매체들의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상식을 깨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아니다. 요것도 되게 충격적인 게, 여장 남자 여장 남자?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남자일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반인들이. 상식과는 어긋난 거니까요. 이런 부분 저는 포인트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다음 찾아간 곳은 극장 뒤편입니다. 4번 분장실 세면대가 부서진 걸 발견하죠. 페인과 스튜어트의 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무실에서 담배를 주웠다고 관리인이 전해줍니다. 요 정도 이제 증거가 점점 좁혀지죠. 누가 범인인지. 존은 조금이라도 단서를 잡기 위해서 레드라이온이라는 하숙집에서 자요.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애들을 한 4명, 5명 끌고 나타난 거야, 갑자기. 어떤 안고 있는 애기는 끊임없이 울고 있고, 어떤 애는 고양이를 내려놓고, 어떤 애는 침대를 계속 흔들고 있고, 존의 커피잔에 커피 흔들리고 있고, 어떤 애는 존의 목에 매달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정신이 없죠. 주인 아줌마는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말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이런 특징도 재밌어요.
전에 하숙했던 사람이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고 하면서 이제 단서를 주죠. 경찰 제보기에 관해서 단서를 줍니다. 마크햄이 또 마침 오고 아줌마와 애들은 주르르 퇴장해요. 우르르. 그리고 어제 담뱃갑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그게 스튜어트 거라고 얘기하죠. 처음엔. 그래서 존은 경관 유니폼에 대해 물어보는데 마크햄이 페인과 스튜어트 거라고 좁혀줬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인제 그 처음에 경찰을 봤다 그랬죠, 마크햄 부부가. 근데 그 경찰이 2명이었다고 사실은. 가짜 의상을 입은 사람이 있었을 거다. 여기까지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이아나가 갇혀 있는 형무소를 찾아가요. 다이아나와 인제 1:1로 보는 거죠. 이 장면도 재밌어요. 자, 다이아나에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존은. 그리고 이제 다이아나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에드나와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에드나가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했지만 난 손으로 귀를 막고 안 들었어요. 존이 얘기하죠. 그럼 아무것도 못 들었네요. 누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네요. 네, 못 들었어요. 에드나의 말을 왜 안 들었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이죠? 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관계됐어요. 영화를 다 본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페인이 혼혈이라는 거 음. 그거를 말한 거죠. 존이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관계됐어요. 마크햄, 스튜어트, 드루스, 페인. 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의 비밀이니까요. 이 비밀을 감춰주기 위해서.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말을 안 하면 살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군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불가능한 거죠?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군요. 그 사람은 혼혈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말하다 보니까 다이아나가 툭 말을 입을 틀어막죠. 존은 스튜어트의 담뱃값을 다이아나에게 건네줍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이아나가 이건 스튜어트 거가 아니라 핸델 페인 거예요. 인제 다 밝혀졌어요. 음. 이 이 이 이 씬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둘이 말하는 존과 다이아나의 어 좋았는데 쪼끔 네. 뭔가 그러니까 그런 극적으로 몰아가서 툭 내뱉는 상황이 잘 표현되진 않았던 것 같은. 그렇죠. 아쉽다. 예, 그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그 아니 막 "말 안 배심원들처럼 할 거예요." 이렇게 막 하더니 갑자기 막 "혼혈이에요."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어 그러니까 뭔가 그 연기력이 좀 아쉬웠던. 그 연기력이 아무튼 그 연기력 상황에 대한 게 좀 아쉽다. 쪼끔 더 우리는 모르겠어요. 더 이제 결정이 되게 중요한 단서니까. 이게 되게 음 익숙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너무 연극스러운 연극스럽다. 느낌이었어요. 예. 진짜 그런 게 아까 그 배심원에서 존이 이렇게 막 압박받는 거 그 씬은 참 좋았거든요, 상황 몰아가는 거. 그 정도의 압박감으로 다이아나가 막 이렇게 막 몰리다가 갑자기 혼혈이거든요. 이걸 좀 맞아, 더 맞아. 상황을 그런 느낌. 뭔가 어 너무 쉽게 혼혈입니다를 너무 쉽게 나왔어. 얘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배심원 때는 힘을 확 줬는데 연출이 여기서 좀 힘을 좀 풀어버린 느낌? 이거 중요한 장면이긴 하거든요, 영화에서 결정적인 장면인데 맞네요. 히치콕 감독님이 좀 아마 근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쉽긴 하네, 히치콕 감독님. 여기서도 좀 힘을 줬으면. 이건 아니면 극본을 쓴 극본가의 좀 탓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건 모르죠. 알마레빌일 수도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이아나는 물러가고 인제 페인을 찾아볼 거라고 존이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레이션처럼 들려요. 이 나레이션 되게 활용 잘하는데 감방을 감방을 서성이는 다이아나가 보여지고 방향을 가리키는 풍향기가 나와요. 그리고 벽면에 점점 드러나는 교수 형태, 그림자가 있죠. 이 세 가지가 교차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레이션은 핸델 페인의 행방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에 핸델 페인이 서커스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죠. 그 세 개의 이미지는 다이아나의 직접적인 상태와 풍향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찾고 있는다는 방향성, 교수 형태는 형 집행이 멀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이런 연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레이션 연출.
드디어 존과 마크 햄은 서커스단에서 공중 고개를 하는 핸들페인을 봅니다. 서커스단에서. 그래서 존은 마크 햄에게 햄릿 연극을 시연해 보자고 말을 하죠. 페인이 역할을 얻기 위해서 존에게 오면 쥐덫을 놔서 쥐를 잡자고 해요. 믿기는 진실입니다. 내가 저자를 위해 특별히 쓴 연극에서 손에 피를 묻히는 악당역을 주는 거죠.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저자는 자기 자신을 연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깨닫게 해줄 거예요. 이 부분도 저는 탁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존의 계획은 자기가 살인사건 한 거를 실제 연기하게 하자.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 핸들페인이 존의 사무실로 와서 자기는 뭐 연기하러 왔는데 들어보니까 살인사건 자기가 저지른 살인사건이고 그걸 연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되게 극적인 요소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을 되게 응축해서 넣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실제 이 사람이 페인이 범죄자면 정말 움찔할 수밖에 없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길게 나와요. 이 장면에서 연기를 하고 "정말 아쉽군요. 각본을 다 안 쓰셨네요. 전 연기에 꽤 몰입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페인이 나가죠. 유유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존과 마크 햄은 서커스단을 찾아가요. 페인은 이 둘을 알아보죠. "여기도 브랜디가 있군요. 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좋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페인은 이제 서커스에 곧 출연할 예정이에요. "그 역할 때문에 오셨나요? 내가 왜 왔는지는 잘 알고 있잖아요. 절 만나시려면 쇼가 끝나고 오세요. 기꺼이 대화할 마음이 있습니다." 인제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서커스가 시작됩니다. 페인이 여장 분장을 하고 그 공중 고개를 선보이죠. 그래서 페인의 눈앞에 다이아나의 얼굴이 보여요. 고개가 끝난 다음에 페인은 숨을 헐떡이다가 공중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 음악을 멈추고 줄을 잡고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해버리죠. 관중들은 기겁하고 서커스 공연장을 빠져나가고 페인은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 페인이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페인이 내 각본을 결국은 끝내줬군요. 페인이 이렇게 썼어요.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고 너무도 긴장하고 있어서 살인범이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다. 살해된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살인범이 그녀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놀랐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화가 난 살인범은 부직갱이로 그녀를 치고 그녀는 벽난로 옆에 쓰러져 죽어버렸다. 살인범은 피를 보자 기절할 것 같아 브랜디를 마시고 남아있는 여자는 살인범에게 뒷문으로 도망치라고 한다. 살인범은 극장 분장실로 기어올라가 그 때문에 세면대가 깨졌군요. 어떻게 들키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극장에서 가져온 경찰복을 입고 나온 거죠. 당신이 본 그 경찰이군요.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충동적으로 살인을 한 거예요. 제 비밀을 알고 있던 여인이 제가 사랑했던 여인한테 비밀을 폭로하려고 했어요. 당신을 위한 멜로드라마입니다. 마크 햄 불쌍한 악마의 고백이군요. 하지만 다이아나는 그가 혼혈인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이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다이아나가 형무소에 나와서 존과 마주합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서로 기대고 있죠. 존이 말해요. 눈물을 아껴요. 앞으로 내 연극에서 많이 필요하게 될 테니. 다이아나는 존을 바라보면서 팔을 움켜잡고 웃어요. 존과 다이아나는 머리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나는 마지막 장면에 정말 예쁜 옷을 입었고 존은 다이아나의 손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장중한 음악과 함께 연극에 막이 내립니다. 이렇게 끝이 나는데 어떠셨나요, 포비님은 전반적으로? 페인이 끝나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진짜. 근데 너무, 그러니까 좀 너무 울렁뚱땅 끝난 느낌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약간 그냥 뭔가 너무 해피엔딩으로 굳이 그걸 끝냈어. 그냥 오히려 아니면 페인이 죽은 장면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좀 약간 상상에 맡겨도 좋았을 텐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약간 근데 막 이제 페인이 그거를 다 일목요연하게 막 편지로 써주고 막 그런 게 좀 죄책감 때문에 좀 뭐라 그러지? 좀 뭐지? 그러니까 그냥 끝이 그냥 저는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서.
차라리 열린 결말이 나았을 뻔했다. 응. 자, 이제 별점을 주신다면 이 영화는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3점 주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도 워낙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별 4개. 제가 후하게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영화의 명장면, 아까 노파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도 그렇고 존이 이렇게 막 추궁당하는 장면도 그렇고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블랙메일과 머더를 봤었고, 다음 주에는 스킨 게임과 리치 앤 스트레인지를, 이것도 둘 다 왓챠에 있네요. 왓챠에 있는 걸 보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